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임태현입니다. 자,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깊이 반성하라. 자, 어떤 내용인지 펼쳐보겠습니다. 중국, 한국 대사 불러서 문제점 깊이 반성하라. 자,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초치했죠.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직후에 중국 외교부 역시 우리의 주중 대사 정재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싱하이밍의 한국 비난 발언을 두둔했고 양국 관계가 갈수록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가결 여론 우세. 바로 오늘 있을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표결 예상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가결 여론이 우세합니다. 가결 때는 주중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그리고 구속 때에는 송영길 수사까지도 속도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정당성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나온 게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이 경선 컨설팅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돈을 부정하게 유통시켰다라는 혐의로 검찰이 그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소아과 탈출 학회. 자, 요즘 소아과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소아과를 지원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걸 조금 해결해 주고자 소아과 탈출 학술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의사 800명이 모였고 보톡스라든지 당뇨, 개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가르쳐 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문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많이 아프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방문하면 무슨 얘기를 했니 정치적 해석을 낳고 또 이상하게 왜곡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매듭이 되면 인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조국 총선 출마하나 문 전 대통령 만나서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그런 목소리였다, 메시지였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지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갑, 창원, 진해 등이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시 풍덩 빠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총선에 나오겠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자숙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을 참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산 그 책방을 열면서 이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사실상 큰 빛을 지고 있어요. 이 민정수석을 임명할 당시에 울산시장 하명 사건하고 드루킹 댓글 조작을 무마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정권 유지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였죠. 그때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빛이 널리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번 이제 또 양산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독주를 또 한잔 하면서까지 결의를 한 것은 내년 4월 당신 총선에서 네. 꼭 출마해라. 어떻게든 출마해서 당선되고 이
무간 지옥의 시련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라. 이런 격려의 시간이 아마 됐을 겁니다. 최병우 위원도 이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는 총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언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여하튼 뭔가 그 여론을 좀 점검해 보기 위한 에드벌룬성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길 없는 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길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죄 혐의를 벗고 서울대 교수로 복직 한다든가 뭐 이런 건 그냥 원래 나 있는 길이에요, 그거는. 네. 근데 굳이 길 없는 길을 얘기했다는 건 본인이 아마 해보지 않은 어떤 노선 뭐 이런 네. 걸 얘기할 거거든요. 그거는 뭐 현장 정치에 뛰어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 네. 않아도 최근에 보니까 이사를 했더군요. 아 맞습니다. 이사를 했어요. 그 방배동에 살다가 최근에 관악구로. 봉천동으로 네,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사를 했다는데 그게 지금 언론에 쭉 나오는 네. 이른바 관악갑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이사부터 이사한 게 뭐 3월 정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것까지 네. 이게 이제 조국 총선 출마 시나리오에 하나 둘씩 이렇게 지금 맞춰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에서 함께 봉사활동하고 있는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활동하고 있는 사진도 올렸고 그리고 회를 함께 먹고 있는 술잔을 기울이면서 독주라고 조 전 장관이 얘기했던 그 술잔을 기울이면서 안주로 회를 먹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산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손잡고 평산마을 앞에서 찍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힘을 좀 빌려야 하기 때문에 그 후광을 좀 필요로 해서 저런 사진들을 많이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뭐 실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문 전 대통령도 일종의 이제 부채 의식을 네. 전 장관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본인의 이제 명예회복 차원에서 총선에 나선다고 할 때 문 네. 대통령이 지원할 가능성도 있고요. 조 전 장관으로서는 실제 문 전 대통령의 계승자, 후계자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본인한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맞습니다. 받았거든요. 근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없어요. 보통 그렇게 재판받는 피고인을 공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조 전 장관은 워낙 특수한 사건인데다가 네.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당 전체가 이 총선 구도가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묶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조국의 강에 뛰어드는 거냐 그럼 이런 이제 반발이 당내에서 나올 수 있고 조 전 장관은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네. 수도권 접전 지역의 총선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당내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 실제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민주당 후보가 돼서 총선에 나설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뭐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우숙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공천 주겠습니까 민주당이? 저는 뭐 민주당의 의사에 따를 의사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민주당 자체가 어찌 좋은 뜻으로 보면은 의지가 강하고 자기 식구 내 사람을 챙기는 데는 정말 다 추종을 불허하는 당이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 전 장관이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변호사로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유죄는 확정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죄가 확정 예정된 분을 글쎄요 이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운다라고 하면 반대하는 국민들이라든가 일반적 중도에 계신 분들은 역시나 민주당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 그 기자의 질문에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019년 8월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돼서 청문회를 앞둔 시점이거든요. 그것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는 그때로만 돌아가면 내 자녀의 입학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의 머릿속에는 네. 그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일말의 추호도 미안함이라든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전 국민이 일반적인 신분에서 신분을 나누자는 건 아닙니다. 표현을 하자면 일반적인 신분에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이 루트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것이 대한민국에서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무너뜨렸습니다. 권력자로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상처를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만약에 그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운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조국 또다시 본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입니다.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전주에 친구들도 많고 선후배 많습니다만은 전주 출마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 좌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강남에서 이사했습니다. 제가 강남 3구에 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살고 있습니다. 이사 갔습니다. 자, 이사 간 곳이 바로 봉천동이고 그래서 관악구 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향 부산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웅동학원이 있는 창원 진해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을 띄운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출마를 하게 될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진짜 공천 줄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지금 출마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항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 전 장관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환인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알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왜 송파예요? 딴 데도 아니고. 자, 우병우 전 수석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 전 수석은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지난주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출마설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출마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봉 위원님, 뭐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글쎄 각자 사정이 좀 다르죠. 우병우 네.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 수사했던 수사 대상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계열과는 상당히 다른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공천을 한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지금 출마설이 도는 거는 서울 이런 데가 아니고 네. 고향입니다. 고향. 경상북도 영주거든요. 영주가 그 시군구가 4개가 묶여서 하나의 지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출마설이 나오니까 뭐 차출해서 조국 전 장관의 대항마로 내세운다는 개념 자체가 저는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안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얘기하는 서울 관악갑으로 조국 전 장관이 이사를 했는데 네. 그럼 한동훈 장관을 갑자기 관악갑에 공천한다? 관악갑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어찌 보면 험지 위험한 지역에 한동훈 장관을 위험지에 빠뜨린다? 저는 또 그건 국민의힘이 아마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항마 얘기는 너무 성급한 얘기로 너무 보입니다. 성급하다. 예, 뭐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총선이 약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 대결 이제 이 그림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정치권에서는 이런 언론에서 조금 앞서가는 이런 대결 프레임 자체가 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은 이 사람은 뭐 틀림없이 저는 출마할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 네. 앞에서 우리 최병묵 그 편집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병우 지금 현재 전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둔다 그러면은 사실상 경북
TK 지역밖에 둘 수가 없어요. 뭐 전국적인 물론 인지도는 있지만은 제가 그때 2017년도가 그때 그 최순실 청문회를 이렇게 하면서 네네. 많은 시간 지켜봤는데 그렇게 대중 정치를 해 나갈 정도로 이렇게 좀 폭넓은 스킨십이나 이렇게 좀 그런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은 아직 많은 좀 수업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희망을 할 수 있는 영주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만희 의원이 아주 기반을 좀 야무지게 잘 닦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이 정치를 희망한다고 보면 대려 TK 이런 좀 뭐 공천만 주면은 쉽게 당선되는 지역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제 보수 정당도 좀 민주당을 배워야 되는데 험지라 일컬어질 수 있는 수도권에 본인이 나가서 때로는 희생이 되더라도 그 진정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총선 시각이 이제 갈수록 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집중될 건데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거는 끝까지 갈 겁니다. 내년 아마 2월 공천 각 정당이 공천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2월인데 네. 2월까지도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의 출마를 시사하는 저 메시지 상당히 의미가 큰데 일단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출마하면 민주당은 참패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가치와 이념은 조국 사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다 무너졌다라고 보고 민주당이 그 늪에서 계속 나오지 못하는 거죠. 본인이 자초한 것도 많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잘못을 부인하거든요. 총선 군불 떼는 데에도 딱 선을 긋지 않으니까 결국 조국 장관이 출마한다,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다른 지역구에서 다 참패해요. 자, 조 전 수석, 조국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강조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위기, 1차 책임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 조국 사태만 없었다면 20년 집권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조국이 총선 출마하면 민주당은 참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게 민주당의 목표일 텐데 또다시 못 건너고 발목 잡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래서 안 될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조기숙 교수의 저런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고요. 네. 왜냐하면 조기숙 교수가 지금 노무현 정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친문들은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거 나섰지만 조기숙 교수는 그게 아닌 걸로 보여서 아마 친민주당 그 성향의 지지층 중에 아마 가장 오른쪽 정도의 조기숙 교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저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다면 거기서는 혹시 당선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민주당의 뭐 관악을이나 동작이나 뭐 이쪽 이 주변 있잖아요. 여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도 이런 거를 조사해 보면 전국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대단히 높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특정 한 지역에서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정평가가 높은 거는 민주당의 악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기숙 교수의 진단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럼 공천을 과연 줄 것이냐 이런 건데 아마 공천을 줘야 하는 그런 국면까지 온다면 민주당이 거의 막 엄청난 파열음이 생길 것이다. 공천을 주자는 쪽과 주지 말자는 쪽. 그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과연 정말 조 전 장관에게 민주당이 공천권을 행사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9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잊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큐 영화를 개봉하고 책방까지 열면서 활발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행보도 논란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이제는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을 이제 그렇게 밝혔던 것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근데 전직 대통령의 운명은 그런 겁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수 사람이 없는. 나무를 가만히 있게 두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치로 소환하는 것은 여야의 뭐 예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여당은 여당의 의도를 가지고 야당은 야당의 의도를 가지고 소환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본인이 정말 현실 정치하고 거리를 두겠다 극단적으로라고 한다면 일체 공개적인 행보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쨌든 전직 대통령도 이제 남은 삶을 살아야 되고 인간적인 욕망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책방도 여시고 하는 건데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정치적 논란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인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문 대통령이 감내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이제 이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가 우리 한국 정치에서 계속 반복이 돼 왔잖아요. 근데 그 불행한 역사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곧 정치 보복의 역사고 지금처럼 정치가 이렇게 양당으로 나뉘어서 아주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가 됐던 배경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문 대통령 대해서는 그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는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 외교부가 불러 항의하자 중국도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맞불 조치를 내려놨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배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인 것처럼 편을 두고 나선 민주당 덕분입니다.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폄훼를 하고 또 비난을 가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돈업은 발언을 한 건 팩트고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따끔하게 혼을 낸 건데 이걸 오히려 중국에서도 우리에게 혼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방을 하지 않고 유분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은숙 변호사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저 자리가 어떻게 마련이 됐을까라는 거에서 기사를 보면서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인가, 예상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얻고자 해서 찾아가고 저런 말을 마음껏하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인가, 여러 가지 갖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국가의 위치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의전서열 8입니다. 그냥 8입니까? 초강대 야당의 당수입니다. 이런 분이 움직이면 사실 대통령과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저 초청한 만찬에 찾아가는 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네. 그 자리에 가서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공손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15분을 그걸 읽어 내려가는 걸 들어야 하는 그러면은 이 중국 대사가 그걸 읽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개인에게 들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다 기사화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볼 수 있다라는 자리에서 15분을 줄줄줄줄 미리 마련한 걸 읽고 내려갔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고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저희가 생각할 때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찾아가지 않았고 그 읽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들어야 하는 것이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낸 거를 발표했다는 만족감을 줬다라는 거죠. 이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대등한 국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항의라도 좀 하고 그리고 어떤 제스처 그리고 말을 조금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옆에 앉아서 도대체 뭐 했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이번에 참 볼상사납고 이 보여줘서는 안 될 그런 그림이 그것도 여소야대 170석 가까운 거대한 입법 권력을 가진 이재명 당대표가 바로 그 주연이 되어서 네. 대단히 대한민국 헌정사 정치에 이거는 참 암울한 한 대목이에요. 애교라는 것은 이 국가 간의 해결의 하나의 도구입니다. 철저하게 국가 간의 관계는 이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친구 국가 관계로 한마디 하겠다 해놓고서는 군갈 협박을 다 해버리는 그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노골적으로 사대주의적 그런 이 중국 본국 관계를 사실상 요구하는 것이고 네. 이게 민주국가로서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15분 동안 싱하이밍 대사가 불과 퇴임도 지금 얼마 남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 대사가 15분 동안 준비한 그런 내용을 다 읽어 내려갈 때 그것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그걸 공손하게 그걸 다 경청하고 있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저는 이 애교 사절로서 우호관계 정진 업무를 규정한 이 비엔나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비엔나 협상이라는 것은 결론은 이 애교 사절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그 기본이에요. 근데 이 싱하이밍 대사는 사실상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지금 주한 중국 대사로서 북한은 차관급을 내보내는데 본인은 중국 외교부에서 국장급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엄청난 예우를 해왔습니다. 그런 대사가 이제 자기 퇴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본국에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에게 충성맹세하는 모습에 그 들을 이재명 지금 현재 제1야당 민주당 대표가 쓰고 국도 엄청난 국익에 관계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관계된 행위를 저렇게 그 깔판을 깔아줬다는 것은 이거는 공분할 일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의 이간술 체계 백댄서 역할을 자처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 발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반박까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참모들은 싱하이밍 대사의 도를 넘는 오만한 발언을 받아 적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중국의 옥두각시인지 의심케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야당 대표 또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폄훼를 하고 또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대적 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로서 노력을 한 것인데 그걸 폄훼하지 말아달라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최병민 의원님이. 글쎄 제가 보기에는 동문서답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한 일이 뭐죠? 별로 거기 얘기한 거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싱하이밍 대사가 15분간 얘기하는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듣고 있었던 거 외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거는 좀 내가 여기에 왔던 의도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했거나 저는 뭐 항의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외교 관계니까 네. 뭐 항의까지는 그렇고 이의를 제기했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뭐 외교에는 뭐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적대적 관계가 증폭이 됐어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적대적 관계를 본인은 조금 완화하려고 갔는데 갔다 와서 훨씬 증폭이 됐어요. 네. 그러면 뭐 얘기를 해야죠. 완화하기 위해서 갔다면서요. 그래서 그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중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잖아요. 네. 야당으로서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우리 정부의 그 대외 이 기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이 싱하이밍 대사하고 만난 거는 모양새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네. 또 이 주재 대사가 주재국 정부를 향해서 저렇게 정면으로 비난하는 거 외교적 관례에 굉장히 어긋나는 건데 그 장면을 제1야당 대표가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는 이제 판을 깔아준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싱하이밍 대사에 전화했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네. 이 뭔가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다른 목소리,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면구스럽다면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외교를 어떻게 보면 철저히 정파적인 어떤 이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외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정부든 그런 정파적인 이익으로부터 좀 이 자유롭게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매끄럽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런 보도를 실어놨습니다. 자, 조선일보 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망신을 자초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교수 모임이 짜장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던가. 자, 이재명 대표 과반 의석 야당 대표로 급이 높은데 대사관저 간 것부터가 격을 스스로 낮춘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권 내부에서도 상대 계획에 말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싱하이밍의 오만방자한 말을 듣고도 과연 그날 저녁 그 짜장면이 넘어가던가라고 전국 교수 모임이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급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 무엇을 노리고 갔는지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신원식 국민의힘 간사는 싱하이밍을 추방해야 한다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전인 지난 2월에 한동훈 장관에게도 만찬 초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때 한 장관은 정중하게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대단히 한국어 능통하다 하시다는 말씀은 전부터 듣긴 했는데 이렇게 뵈니까 좀 신기할 정도로 말씀해요. 중하는 수경 30년, 길게 이야기하면 5천년, 7년에 지내왔습니다. 올해는 중국 통계를 하면 한중 무역액은 3,800억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양국이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정부가 한중 관계를 더 발전시킬 의지가 분명히 있고요. 한국과 중국과의 동반자적인 어떤 성장을 정말 실제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굉장히 먼저 뵙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보신 모습은 지난해 12월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난 2월에 한동훈 장관을 싱하이밍 대사가 만찬 초청했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하는군요. 그때는 왜 거절했다고 합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난 개인으로 법무부 장관이니까 내가 이 대사를 만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한중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 이런 부분에서 미묘한 국제사회 갈등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나설 자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가깝게는 2022년 작년이죠. 11월 15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실 시진핑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담이라고 해서 뭐 25분 정도 면담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오가는 얘기 중에 시진핑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국에 한번 오시라 초청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시진핑께서 한국을 오실 차례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대사에
의사의 초청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대통령을 앞서서 정치 행위를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영주권자의 선거권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 실무 관계로 만난다면 모르지만 그 외의 초청은 아마 정치적인 행위라고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중히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앞서 노웅래 그리고 이재명 의원 체포 표결 때도 한 장관은 국회에 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번에도 과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지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그리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가결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만, 윤관석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찬성이 52.3%, 반대가 31.5%, 잘 모르겠다 16.3%입니다. 자, 일단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박원석 의원님, 민주당도 이번에는 가결할 분위기가 굉장히 높다고 앞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지만 저런 여론을 민주당이 모르쇠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미 앞선 두 차례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제 방탄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의 육성이 녹음된 그런 증거가 이미 나온 데다가 두 분 다 이제 탈당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때에 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부담이 적고 또 지금 이제 총선 불과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민주당이 또다시 이 일로 인해서 방탄 이미지를 쓴다면 그 향후 총선에 굉장히 악재를 스스로 자초하는 거여서 이번엔 전 가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관석, 이성만 분리 대응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얘기도 지금 있는데 뭐 확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민주당이 찬성을 하고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를 한다. 뭐 이런 설이 지금 있는데 그게 확인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근거는 뭐냐면 우선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이 거의 최대 20명까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부담까지도 민주당이 조금 덜려면 윤관석 의원은 상대적으로 혐의가 좀 중하니까 그거 하나만 통과시키고 이성만 의원 거는 부결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뭐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단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 국회 본회 이 체포 동의안 이 결과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 가결 여부가 향후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백현동 사건하고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게 이제 또 곧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또 어떤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처리 잣대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간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관석은 체포 동의안 가결로 가고 이성만은 이제 부결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오늘 이 결과는 아마 민주당이 이 결과를 놓고 엄청난 내부 분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큰 단초가 됩니다. 지켜보시죠.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부결로 가는 쪽을 검찰도 그렇게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번에 체포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고 한다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곧 이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다시 체포영장 청구가 들어올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결로
부결로 이어간다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우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부결을 했지만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는 길은 열어놨다라는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가결을 시키면서 더군다나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을 분리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유죄가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분에서 가결을 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럼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럼 부결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법원을 통해서 유죄의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근데 만약 가결이 됐다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기각된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죄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좀 확실히 확보했으니까 청구를 했을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주거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미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죄인데 무리하게 수사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결이 되고 구속영장에 대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냥 기소해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게 검찰 입장에서도 그지 이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 누군지 소개해드리죠. 바로 민주당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넷플릭스 일본 드라마의 국내 방영을 김건희 여사가 맡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도쿄 전력 폭발 과정을 담은 넷플릭스 더 데이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걸 한국에서 검색이 안 된다. 근데 이걸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관계자를 만난 날을 기억한다? 권력은 이렇게 함부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관계자를 만나서 저 더 데이지라는 드라마를 한국에서 틀지 못하게끔 압력을 행사했다. 그렇게 권력을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들리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글쎄 몇몇 언론에서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저 사실 여부를 검증을 했는데 뭐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비디오물은 이제 여러 가지 음란 비디오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그 자체적으로 등급 심사하지 않고 우리 그 심사위원회에서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지금 더 데이즈라는 게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 나라 사정과 우리나라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급 심사를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인 단계인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를 서영교 최고위원이 그 등장시키는 그 근거가 별로 없어요. 만났다는 거 외에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일단 그 팩트체크 언론에서 팩트체크한 내용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서영교 최고위원은 본인의 일종의 음모론에 가까운 저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저런 음모론을 유포하는 그런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게 이제 정치의 격을 한없이 떨어뜨리는 건데 꺼리낌 없이 여야에서 그런 얘기들이 요즘에 나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아니 설사 넷플릭스에서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저런 드라마가 상영될 것이 우려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부가 그걸 넷플릭스 관계자를 만나서 했겠습니까? 만약 하려고 했다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런데다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이 됐잖아요. 이거는 영상물 등급 심의에 대한 차별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영상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등이가 심의를 합니다. OTT에다가 자체적으로 맡기지 않고. 거기서 오는 어쨌든 이 일종의 이제 딜레이 현상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의 격을 너무 낮추는 거다. 이런 건 좀 서로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뭐 이뿐만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장외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거의 막말에 가까운 또 발언을 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 안 듣는 모습 어떤 인간입니까? 입이 있는데 국힘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정치인, 이런 모습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작자가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김성태 대표님 어떻습니까? 제가 서영규 최고를 좀 잘 아는데 저분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 시민사회운동 이렇게 활동하면서 본인의 전문 영역이 집회 시위 전문 사회자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막 복도고 막 역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전문 역할을 서영규 의원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역할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집회 시위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저는 충분했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들어와서도 저렇게 볼상사는 모습으로 정치인의 그런 자질을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저런 모습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죠. 좀 전에 그 우리 박은석 전 정의당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니 김건희 대통령 그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용산에 그러면은 이런 영상 홍보물 관련해서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그 비서관도 있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115명 있고 방통이라는 조직도 있고 정부 기관이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에서 저 더 데이스라는 저 일본 원전 그 피해 방송을 갖다가 드라마를 갖다 이걸 그 방영을 좀 막는 역할을 이거는 업무도 정말 너무 수준 낮은 업무로서 이런 데서 논하는 자체가 정말 우스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금 받고 있죠. 그 결과가 지난 9일 금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감사원이 이제 여러 가지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 제보 내용 13건 중에 6건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 한 4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상습 지각, 세종청사 출근을 해야 하는 날에 그게 한 89일 정도 됐는데 그중에 9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시 이후에 온 날이 83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93%, 거의 열흘 중에 하루만 제때 출근하고 나머지 9일은 제때 출근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습 지각 의혹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유권 해석 부당 개입 의혹, 이 부분도 전 위원장 유권 해석에 관여했다. 다만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부 갑질 직원을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해 준 것, 이것 또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요. 수행비서가 2,400만 원 정도 횡령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해당 직원을 해임하고 중징계 처분 내려야 한다라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두고 전현희 위원장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오늘도 뭐 기자회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잠시 뒤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뭐가 잘못됐다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모양인데 뭐 예를 들어서 출근 문제, 그다음에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그 어떤 유권 해석 문제 뭐 아마 전면적으로 부인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감사원의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감사한 결과를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그냥 그 단순히 그 저기에서 뭐 이게 감사한 결과가 잘못됐습니다라는 주장만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감사원 사무처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독립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내리는데 거기서 이제 8가지 혐의에 대해서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불문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무혐의하고 똑같은 있지 결정을 않겠다. 네.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주장하는 거는 감사원의 저런 감사 보고서 자체가 불법이다. 이미 불문에 붙이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일종의 망신 주기 차원의 저런 세세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의견인 것 같고, 또 본인의 어쨌든 그 근태와 관련해서 네. 사실은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출퇴근 기준이 없습니다. 그건 부처 장차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라는 것도 관례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있는 거일 뿐이지 없고, 본인은 직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결국엔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불문 결정이 난 건데,
여전히 이제 감사원 사무처의 그 유병원 사무총장이 중심이 돼서 일종의 이제 사퇴 압박을 하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감사를 통한 망신 주기 하는 거 아니냐. 아마 오늘 이런 입장을 바뀔 것 같아요. 오전에 제가 일찍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근데 전현희 위원장의 저런 항변도 일정하게는 저는 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것은 이 고도의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은 좀 배제된 가운데 이렇게 국민권익을 위해서 그 조직이 국가 조직으로서 유지됐어야 되는 건데 이 전현희 위원장 시절에 가장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많이 했었어요. 며칠 전에 감사원 앞에 가서 본인이 그냥 피켓팅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연실색했어요. 이분이 내년 4월 총선에 정치적인 목적과 의지가 없다면 그런 행위 남아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들과 이 위원회의 건의를 위해서라도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그런 위원장 장관급 자리로서는 그때 저는 정치적 행위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5년 동안만 유지 존재되는 그런 국가기구가 아니잖아요. 네. 평생 그 친구들이 건의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무행정을 다 뒤다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 건의위원회를 뒤다보고 내린 저 결정을 본인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89일 중에 83일을 갖다가 지각을 했으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주로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서울 사무실에 다 했었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그때 아들 유권 해석 가냐 하는 부분도 이걸 국민권익위 위해서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직권으로 결국은 그 판단을 한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사실 자체를 또 부정하는 어떤 그런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는 권익위원장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나가 이렇게 억압받고 핍박받아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나는 다시 당당하게 서야 된다. 그 메시지 전달하는 목적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대표 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코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거 조금 의심스럽다.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기현 대표가 이젠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아들 상습 도박, 성매매한 것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양당의 대변인들도 이 설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가 언제 회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퇴직금을 받았던 아들을 화천대유의 회사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코치받았습니까? 제발 제 눈에 들보부터 돌아보십시오. 김혜경 씨의 공금 유용 사건과 그리고 아들의 성매매, 상습 도박 의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병우 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뭘 근거로 저런 얘기를 김기현 대표에게 먼저 공격을 한 겁니까? 한 언론 보도에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이제 블록체인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그 아들이 거기 근무하는 거와 김기현 대표가 과거에 그 과세 유예 가상화폐에 대한 그걸 주장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를 연결해서 혹시 아들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를 주장한 거 아니냐, 답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 그 아들 문제의 사실관계는 사실은 그 과세 유예를 얘기한 적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로부터 한 5개월쯤 뒤에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하필이면 블록체인 업체에 그 회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의 그 공백이 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아들 문제를 꺼내든 거죠.
신은수 변호사님도 이게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기보다 연관성에 있기를 민주당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게 아들 문제를 거론하려고 코인에서 취직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 삼으려고 하시면 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라진 수십억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코인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는 것은 김남국 의원 사태로 인해서 코인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그 아들도 그 회사에 다닌다. 이걸로 아마 연결을 시키려고 하신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이제 역공을 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장남, 성매매 의혹과 그리고 상습 도박 혐의 관련해서도 지난 대선 때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 사과까지 했었는데 그때 모습 보겠습니다. 마사지 업소 관련해서 후기 올린 것 두고는 이제 성매매 가능성이 좀 높다는 유추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도박 자금 출처도 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하여튼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잃은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 수사가 결론이 좀 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2월에 났던 기사가 이제 마지막인데 일단 아들에 대한 의혹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매매 의혹하고 그다음에 상습 도박 혐의였는데 일단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경찰이 내리니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해서 재수사를 했는데도 역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검찰도 이 의견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일찌감치 송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기소가 되지 않을까 또는 구약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는데 워낙 큰 사건들이 많아서 이 사건에 신경을 못 쓰는 탓인지 최근 기사로서는 어떤 결정이 났는지는 밝혀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태 의원님. 일단 지금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블록체인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하는 게 민주당이 조금 무리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뭐 이것 또한 본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리스크를 조금 덮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김남국 코인 문제는 지금 송영길 돈봉투 사건과 함께 민주당의 가장 큰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할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뭐 특히 지금 현재 중소벤처 기업의 이런 블록체인 산업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다 종사하면은 전부 코인과 연관시켜 버리면은 그 수십만 거기에 직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 우리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한 번도 이 블록체인 이 코인과 관련한 이 자체를 가지고 비판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암호자산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다만 이걸 계속적으로 지난 2021년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연끌을 해가지고 이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정부가 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서 이 암호자산 화폐 시장이 그냥 너무 질적양적으로 팽창하는 그 위험에 대해서 당시 2021년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한 그거부터 선마련하자는 그걸 가지고 자기 마침 김기현 아들이 그 코인 블록체인 산업 관련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시켜버린 것은 이거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려도 너무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죠. 좀 헛발질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 6월 말까지 코인 보유 현황을 다 공개하기로 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게 직계 비속은 빠져 있어요, 그 대상에서. 그래서 지금 김기현 그 대표와 관련된 논란도 결국 뭐 아들이 코인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거나 또 김기현 대표도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의심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합의하에 제도를 보완하든 아니면 이번에 공개할 때 아예 합의하에 직계 비속까지 다 포함해서 공개를 하든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 여야에게 고르게 해당하는 문제니까. 또 한 가지는 원래 당대표끼리는 국회에서 발생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을 날치기 통과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판을 하지만 가족 문제, 뭐 신상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당대표들이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예전에 정치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금도가 깨졌다는 게 저는 안타깝고 두 분이 대화까지 하기로 뭐 약속까지 해놓은 상황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TV 토론이고 대화고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자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을 향한 민주당의 막말 이후에 최 전 함장을 포함해 생존 장병들과 유족들은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죠. 침묵하는 이 대표의 모습 보겠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이 당대표 면담과 사과 요구했는데요. 최원일 전 함장과 면담과 사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원일 함장 관련해서 만나서 당 차원의 5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게 보고받고 좀 논의를 하셨을까요? 뭐 논의는 뭐 하지는 않았고요. 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분명하고요. 또 권칠성 수석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병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침묵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텐데 언제까지 침묵할까? 혹은 계속 침묵할까요? 아니 계속해서 최원일 전 함장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과, 해명 뭐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묵묵부답할 것 같아요. 대답하지 않을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뿐만 아니고 또 지금 민주당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이 대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최원일 전 함장한테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사과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자기 지지층의 뜻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묵살하는 걸로 아마 대응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호석 의원님, 묵살한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일이 더 사태가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저걸 좀 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권칠승 대변인이 명백히 실언을 한 거고 이제 본인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사자들은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은 분들이에요. 최원일 함장을 포함해서 생존자들 전원이. 근데 그에 대해서 그 정도 이제 상처되는 발언을 했으면 당대표가 한 번 더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권칠승 대변인을 경질함으로써 그런 사과의 뜻을 밝히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함으로써 사태를 더 키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과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8, 4.3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논란이 되듯이 천안함에 대해서 민주당 그런 거 아니냐. 민주당의 국가관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정무적으로 안 끊고 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일단 왜 그럴까요? 대표는 뭐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께서 뭐 침묵할 걸 가지고 침묵을 하셔야지. 쓸데없는 이런 침묵을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대학 교수들 그 사회정의를 바라는 그 교수 모임 정공모라 그러죠. 그분들께서 그저께 그 싱하이민 중국 대사 간저에서 그 오만방자한 교실을 듣고도 그날 저녁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니 이게 참 저도 저렇게까지 저런 이야기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짧은 생각이만 들었어요. 그건 왠가하면은 2018년도 당시 평양에서 그때 냉면 얘기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때 우리나라 재계 기업인들 30-40명 이렇게 모셔가 놓고서는 그 냉면 살이 좀 더 묻겠다는 사람한테 그 리승근이라는 친구가 바로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리승근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김영철과 가장 쉽게 말하면 악질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침묵할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침묵하시고 이 지금 이제 천안함 관련해서는 두 번 다시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전 거의
사실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원성이나 언론이 또 이 부분에 팩트 체크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그때야 슬그머니 인정해 주는 그런 정도였어. 그때 3년 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천안함 그 사건 그 추모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유족 어머니가 그 북한의 소행이 맞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 옹색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기억나실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입니다. 근데 신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이동관 아들과 지금도 잘 지낸다. 그리고 난 피해자가 아니다. 학폭 당사자 논란 커지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일방적 괴롭힘이 아닌 쌍방 다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자, 신우식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런 입장문을 봤을 때 이것이 학폭이냐 아니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 학폭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분들 간에 있었던 간단한 이제 물리적 사고가 과장돼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일단 이 입장을 냈던 피해자는 그 아들과 같은 방을 썼다라고 합니다.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썼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힘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뭐 두들겨 맞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고 쌍방이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았다. 더욱이 전학 조치가 내려질 때 그 관련해서 뭐 확인서를 써준 친구들 다 같이 가서 제발 전학 조치만 하지 말아달라. 그건 너무 심한 처사다라고 이제 탄원서를 넣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들 주장에 의하면 사실 그때 작성한 확인서가 이제 이렇게 나돌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1학년 1학기 초에 있었던 일을 2학년 때 교사가 쓰라고 해서 요구를 받아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쓴 것이고 그것은 그날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다른 사건에 있었던 거랑 섞여서 같이 막 써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사용될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 그것을 작성했던 사람들의 이제 의견입니다. 네. 다만 그것이 이제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전학 조치가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건 지나쳤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잘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일방적으로 내가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쌍방이었다. 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사과를 서로 했다라고 하면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방적인 권력 우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잔혹한 학폭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한국일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15일에 뭐 임명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정말 지명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아니 일단 그 검증 과정에서 이 문제는 그 과거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상당히 해명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 피해자로 언론에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관해서 난 피해자가 아니고 그분들 간의 다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학폭으로 이 사건을 규정하는 것 자체도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전해져 온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존 밀림에서 어린 아이가 구조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가장 큰 누나가 13세 소녀였고 그리고 그 아래 3명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중에 가장 어린 아이는 만 11개월 된 그리고 돌도 지나지 않았던 정말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밀림에서 40일을 버티면서 뭐 씨앗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먹으면서 물론 적은 양이지만 그걸 나눠 먹으면서 살아서 버티고 그래서 거기서 돌을 보낸 그런 한 살배기도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기적이라 불러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구조대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40일간 동분서주한 결과 4명의 아이들이 무사히 귀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함께 비행기를 탔던 조종사나 엄마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갓난아기를 포함해 나머지 4명의 아이들이 무사히 기적의 생還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